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라는 약간은 도발적인 방송을 에피소드 2개를 남겼는데요. 2개에서 3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를 했을 때 1세대 경매인으로서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네임밸류가 있었던 조모 씨가 지금 현재 경찰에 수배 중이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남기면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아는 대표적인 주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일반적으로 끝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회원들의 투자를 받는다던가, 혹은 회원들에게 수익 모델을 구가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여기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팔아서 인세를 받는다던가 강의를 한다던가는 전혀, 그거는 오히려 저는 권장을 합니다. 특히 컨설팅으로 일정의 피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접 투자 형식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일상인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회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강의를 듣는, 커리큘럼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대신 투자를 해준다던가, 그런 분들은 끝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많이 하는데 틀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댓글 지적질을 합니다. 댓글 지적질을 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모든 정보가 이건 맞을 거다. 특히 로열티가 높은, 예를 들어 보면 강사 활동이나 저서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그 글을, 블로그 글이나 혹은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나오는 각종 정보들이 이건 다 맞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남길 때 하나는 강의 형식으로, 딴에는 강의 형식으로, 물론 콘티나 그런 자료들은 없지만 그 에피소드 2화나 3회 형식으로 올려놓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 매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전혀 틀린 이야기들을 까는 형식. 그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 뉴스는 까야 제맛이다고. 그러면서 뉴스를 남기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건데요. 부동산 전문가를 조금 깔려고 합니다. 깔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너무 노동지각죠.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찾아가야 되죠. 임장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되죠. 이런 노동직접적 투자에 여러분께서 그 노동을 제공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성도, 로열티라는 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로열티를 취득하기 위해서 강사를 한다는 사람들이나 공동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팟캐스트 방송이나 아니면은 기타 매체에 대한 방송이나 블로그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을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계약금을 걸죠. 근데 그 계약금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 정도를 걷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계약서 상에 계약금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돈이 같다면 그럼 그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네, 그런 그 부동산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1억짜리를 이거를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구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걸려고 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라는 10%의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그 1,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액상, 즉 2천만 원을 줘야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서는 그 1,000만 원을 걸었던 돈을 포기를 하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포기 상태 혹은 배액 상환으로 제가 보기에는 배액 상환 상태보다는 포기 상태가 많아요. 네, 임차인이 못 들어온다던가 매수인이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한다던가. 물론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매가 자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도 고액이기 때문에 변심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대차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선적으로 계약금 계약은요, 민법상에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쌍방간의 계약이 되는 거죠. 매도든 임대차든 임대인이나 매도인, 임차인이나 매수인, 그렇게 쌍방적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금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없이 계약도 가능합니다. 네, 계약은 가능한데 만약에 그 중에서 일방이 그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대방의 동의의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들을 봐줘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계약금 계약은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계약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 계약금 계약 자체가 계약을 상대방이 얼마나 쉽게 그나마 쉽게 해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임차인이 만기 전으로 그 계약을 그 만기 전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2천에 200만 원짜리 보증금 2천만 원에 200만 원짜리를 임차인이 나는 다른 데 옮기고 싶어 하면서 부동산에 내놨어요. 통상적으로 만기 전에 내놓을 경우에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조건부로 임대인이 그래 그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제3자가 난 여기를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임대인과 그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천만 원을 그 200만 원, 2천만 원이니까 그 10%인 200만 원을 건물주분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이 됐고 며칠 날 이전을 해야 되니까 임차인은 또 자기가 옮길 때를 알아보고 거기를 또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를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들어오시는 임차인분이 새로운 임차인분이 나 여기 못 들어오겠습니다. 200만 원 포기할게요 하면서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만기 전에 나가야 될 임차인, 즉 다른 데 구한 임차인이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변호사분의 제가 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분께서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2,200짜리였는데 그 기존의 임차인분은 다른 데를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그곳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실 임차인분이 나 못 들어오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걸었던 200만 원을 포기를 했죠. 근데 그 임대인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임대인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은 수십 명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다. 기존 임차인과 전혀 상관없이. 그 대신 기존 임차인이 뭐 나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계약 이행의 문제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기존 임차인은 여전히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자기랑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가 계약이 됐으니까 난 이전을 할게요 하면서 다른 데 계약을 했어도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 만기 동안은 너는 거기에 살아야 된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채권의 그 특성을 잘 이용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저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는 법률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판례가 나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례는 하급심 판례입니다. 네, 하급심 판례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그 소가 진행이 됐냐면 똑같이 만기 전으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물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 만기 전으로 이전을 해야 될 세입자가 다른 데를 구한 상태였고요. 근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가려고 만기 전에 나가려고 했던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근데 그때 판례 주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계약금을 수령받은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차는 그 해약을 한다는 그것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그 보증금을 빼주고 내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판례였는지 저는 그런 쪽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분의 이야기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소에 진행이 되면서 나왔던 결과는 약간 달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걸고 만약에 24시간 안에 그 계약을 파기를 할 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낭설, 루머 같은 것들이 그 각 지역마다 있어요. 각 지역마다 깜짝 놀랄 만한 간행이 루머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24시간 이전에 캔슬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루머는 많은 전 지역에 이게 간행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한번 놓고 계약이 되면 끝이다. 그거를 포기해야 임차인 경우에서는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약을 할 수가 있다. 그 계약금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6분 후에 나 여기 안 들어올래요. 계약금 돌려주세요.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법률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계약금 얘기를 했냐면 계약금 일부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가계약금 쪽을 받았을 때 해약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그 장문의 블로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거기다 반박을 하다가 좀 그래도 그분은 강의도 하고 저서도 있고 강의로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쓴 글들은 다 지웠습니다. 좀 논란이 되는 글들은 지웠는데요. 방송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모 씨라고 얘기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분 블로그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면 가계약금을 여러분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가계약금 대부분 본계약을 칠 때 그 가계약금의 그 계약금에 산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입이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습니다. 500만 원을 미리 가계약금 쪽으로 줬고 내일 계약서 쓰면서 네, 나머지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계약금 중에 일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기하고 싶을 때나 그리고 그 매수인이 파기하고 싶을 때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하나를 딱 그 멋들어지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판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보면 계약금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으면 약정 계약금으로 보고 5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그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받은 금액의 500만 원만 돌려주고 500만 원 돌려주고 거기에 배액상, 즉 500만 원 플러스 배액해서 1,000만 원 돌려주면 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가계약금을 건 임차인도 그 500만 원만 그 포기하면, 네,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면 그 계약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가계약금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약정 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약정 계약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의 배액상, 즉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500만 원을 받았어도 약정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보고 그냥 거기에 배액인 배액사항이 500만 원만 받았지만 거기 배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 즉 토탈 1,000만 원을 그 기준점으로 보고 배액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임차인 같은 경우에서도 500만 원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더 주고 포기해야 된다 라는 쪽에 글을 썼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써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선동을 했죠. 그 판례 자체가 저는 선동이라고 봐요. 네, 선동이라고 봐요. 참 그런 거 보고 그 어디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그 편집해서 올린 것 같은데 웃긴 것 같은 게,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계약금은 계약의 계약금 자체는 요물 계약입니다. 즉 만약에 2,000만 원의 계약금이 있으면 계약금이라고 2,000만 원 정해 놓으면 2,000만 원이 다 가야 계약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와, 그리고 그 판례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라는 그 어딩이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서는요. 그래서 그 판례에서는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약정 계약금이 1,000만 원이니까 너는 500만 원만 받았어도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서 포기하려면은 그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계약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500만 원을 더 줘야 파기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네, 그 판례의 그 논쟁은 매도인이 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썼는데, 네, 그 판례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판례가 남옥이었는데 감옥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감옥은 제가 그 판례를 찾아봤어요. 정통적인 판례, 그리고 무슨 사례였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논쟁이 뭐가 있었고 그 판례가 뭔지. 왜 찾아봤냐면 그 올려놨던 글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라는 얘기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계약금은 모두 가야 그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네, 요물성과 판례의 그 워딩을 봤으면 판례를 찾아봤어야죠. 판례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를 그냥 붙여넣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댓글들은 이렇게 달죠. 몰랐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수강생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우고 갑니다. 뭘 배우고 갑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0만 원만 들어간 상태잖아요.
500만 원만 들어간 상태잖아요. 1000만 원 계약금은 잡고 그러면 둘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아닌 거예요. 매수가 1000만 원을 500만 원을 더 집어넣어서 계약금 그 계약서에 있는 1000만 원이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약정 계약금이요. 그건 웃긴 얘기입니다. 네. 즉, 첫 번째 판례 과목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그 계약금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그 계약금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요물성으로 인해서 계약금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원칙상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냥 그 협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매수한테. 그러면은 매수가 칼자루 지어 있죠. 근데 거기 고려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500만 원만 받았어도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뭐 또 그렇게 돌려줘도 계약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지해야 되냐? 매수가 500만 원을 완제를 아니 500만 원 넣고 그 다음 날에 500만 원 또 집어넣어야 그럼 계약금 계약이 된 거죠. 그때 2천만 원을 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되게 큰 문제예요. 아니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틀리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부동산 그 투자 생활에는 그렇게 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아니 전문가라고 하면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좀 물론 그분도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간단한 문제를 확인을 하고 기본적인 게 안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네. 제가 왜 그 판례를 찾아봤겠습니까? 아니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 왜 느끼겠습니까? 또 모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종시에 네 세종시에 뭐 공무원들에게 우선 배정을 우선 그 특별 공급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특별 공급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싸게. 특별 공급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피식했죠. 또 웃겼죠. 특별 공급한다고 해서 다 싸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물론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을 받았을 때는 세무적인 그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자기네 공무원들 세종시에 있으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로또 같은 실제적인 뭐 저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는 롯데 같은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전매 제한도 8년이나 걸어놓고 7년이나 10년까지 걸어놓고 그 주변 가격의 80% 수준, 70에서 80% 수준으로 분양을 하니까 로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 세곡지구 같은 경우 세곡지구가 평당 900만 원이었을걸요? 지금 25평형 기준으로 6억 5천, 7억 갔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런 거는 로또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세곡지구는 처음부터 그게 그 보금자리 시범지구였는데 네, 애초부터 그거는 로또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평당가가 제가 1200이었나 900이었나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그 타입별로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인가? 지구 이편한 세상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치고 있는데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네, 지금 좀 제가 너무 그 시간도 올리면서 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삼천포로 가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들은 네 물론 이렇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싸게 공급을 받았으니까 전매 제한은 크게 줬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민간 택지 아니 공영 택지든 어차피 공영 택지들을 뭐 그 판 깔면 다 분양을 하거든요. 택지를.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 주거를 상실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특별 분양 자격을 받는 그 기존에 있는 땅을 출하를 하면서 그 시행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서는
싸게 주는 경우가 없어요. 예, 건설 원가로 준다던가 그런 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보금자리 주택처럼 그 국가가 주도하면서 네, 세게 이런 식으로 전매 제한을 몇 년씩 주면서 그런 부분들 빼고는 없어요. 근데 맨날 특별 공급이라고 하니까 야 특별 공급은 싸게 주네 하면서 그거를 또 방송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방송 콘티 없이 이런 거 없이 하다 보면 틀린 이야기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신소장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야 신소장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좀 이거는 너무 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네 방송으로 좀 시간을 오래 지체를 했습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